인간혁명 2권 제1장 수많은 산악 1946년 9월 하순 간토 북부지방의 산들은 벌써 가을이 한창이었다. 농가의 마당에서는 감이 익기 시작하고 길가에는 연보랏빛 들국화와 온갖 가을 화초가 피어 향기를 뽐냈다. 바람에 흔들리는 참억새의 이삭도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도다 조세이를 비롯한 일행 7명은 아침 일찍 도치기현 나수군 고로반의 마치를 떠나 걸어서 료고무라로 갔다. 낙하강을 따라 북쪽으로 가다가 도중에 일행은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벗어나 산길로 들어갔다. 완만한 오르막이지만 돌멩이가 많은 시골길이다. 나스고원과 가까운 이 지방은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산봉우리가 겹겹으로 솟아 있었다. 북서쪽은 나스화산으로 생긴 산들이다. 그 중앙에는 활화산인 자우스다케산이 있다. 봉우리에서 흰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하늘은 맑았다. 산맥은 짙은 색과 옅은 색의 음영을 나타냈다. 그 중에는 이미 누렇게 물든 나무들도 있었다. 산은 가을의 중반을 맞이하여 빠른 걸음으로 이제 그 모습을 바꾸려 했다. 조용하다. 평화롭다. 도다는 문득 두보의 춘망이라는 시가 생각났다. 나라는 망했으나 산하는 여전하고 도성에 봄이 오니 초목이 우거졌네. 시절을 슬퍼하여 꽃에 눈물을 뿌리고 이별이 한스러워 새소리에 마음마저 놀라는구나. 이곳은 성이 아니다. 봄도 아니다. 지금은 가을이지만 초목이 우거졌네 라는 구절은 확실히 실감할 수 있었다. 일행은 줄곧 하늘을 올려다보고 산을 바라보며 여기저기 풍경에 눈길을 보내면서 희희낙낙 걸었다. 빨간 색비름, 붉은 자줏빛 작은 꽃이 달린 쌀이나무, 높이 자란 곽꽃, 불타버린 들판에서 사는 도쿄 사람들의 눈에는 그림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졌다. 먼 산의 봉우리는 가까이 있는 앞산에 가려졌다. 감과 밤송이가 눈에 띄었다. 도시에 자란 어떤 사람은 밤이다, 감이다 라고 말하면서 큰 발견이라도 한 듯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린애처럼 떠들었다. 도다 조세이의 표정은 나라가 망한 이 산하에 이윽고 영원한 낙토를 구축하고자 지금 이렇게 힘차게 걷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빛났다. 고니시 다케오는 8km쯤 되는 거리라고 말했지만 걷는 데 익숙하지 않은 일행에게 산길은 단조롭고 멀게만 느껴졌다. 참으로 멀구나. 아직인가? 도다가 고니시 다케오에게 말했다. 이제 곧 도착합니다. 선두에 선 고니시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까부터 이제 곧 도착한다, 이제 곧 도착한다고 하더니 아직 멀었잖아요. 기와라 가스가 고니시에게 이렇게 외쳤다. 그러자 모두 그래 맞아 하며 입을 모아 고니시를 공격했다. 도다는 자애로운 눈길로 도수 높은 안경 너머 제자들의 소란스러운 모습을 즐거운 듯이 바라보았다. 도다가 웃으면서 말했다. 고니시, 이제 곧은 우리하고는 거리 단위가 다른 모양이다. 설마 길을 잘못 들지는 않았겠지. 여보게, 괜찮나? 고니시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선생님 설마 이 길은 외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정말로 이제 곧 도착합니다. 정말인가? 일행은 와 하고 웃었다. 밝은 웃음소리가 정적을 깨고 투명한 가을 하늘로 사라졌다. 도다는 여름 옷을 입고 있었다. 양복깃 위로 새하얀 노타이 셔츠가 드러나 보였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사냥 모자가 달랑 놓여 있었다. 키 큰 도다의 주위로 남녀 6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무리를 지어 언덕길을 올라갔다. 그들의 복장은 뒤죽박죽이었다. 인조 섬유로 만든 구깃구깃한 국민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빛바랜 볼품없는 검은색 양복에 군복 바지를 입었다. 중년 여성은 몸빼 위에 남편의 양복 상의를 걸쳤는데 긴 소매 끝에 손가락이 보일락 말락했다. 마치 가장행렬 같았다. 전쟁 후에는 의류가 부족했기 때문에 복장 등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현지 사람들은 이들 일행을 보고 시골로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한 사람도 배낭을 짊어지지 않았다.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 특유의 의기소침한 얼굴이나 어두운 표정, 초조해하는 눈빛도 볼 수 없었다. 아니, 너무나도 명랑하고 생생하며 활기 넘치는 동작이었다. 이들에게는 요 근래 전쟁 전후를 통해 볼 수 없던 명랑한 분위기가 있었다. 이따금 터뜨리는 웃음과 폭소에 마을 사람들까지 즐거워질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 기이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자, 드디어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아, 저것 보십시오. 고니시 다케오가 전신주 하나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전신주에는 허술한 종이에 먹으로 시커멓게 쓴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일행은 곧바로 전신주에 다가가 얼굴을 맞대었다. 도다 조세이가 온다. 법화경 대강연회 9월 22일 오후 2시 료고 국민학교에서. 했구나 했어! 하라야마 고이치가 전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사람 좋은 그는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동지의 분투에 진심으로 축복을 보냈다. 마스다 씨 가족도 대단하군요. 전쟁 후 지방에서는 제일 먼저 절복으로 일어섰으니 말이에요. 우리 모두 힘껏 응원해야겠어요. 기요하라 가스의 말에도 묘법의 사도를 격려하는 정이 넘쳤다. 도다가 껄껄 웃었다. 그리고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다 조세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모를 테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궁금해서라도 많이 모였으면 좋겠군. 조금 더 가니 전단지가 또 붙어 있었다. 일행의 발걸음은 차츰 빨라지고 가벼워졌다. 선생님, 여기가 마스다 씨 댁입니다. 고니씨가 길가에 있는 한 농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야, 도착한 것인가? 고니씨, 자네의 이제 곧 도착합니다라는 말에는 정말이지 두 손 들었네. 모두 너스레를 늘어놓으며 집 뒤로 돌아 남쪽 마당에 들어섰다. 도다 일행의 소리를 듣고 마스다와 그 가족이 재빨리 뛰어나왔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 희색이 넘쳤다. 전직 경찰관인 마스다 규이치로는 마키구치 문화의 학회원으로 도쿄 오모리에 살았다. 전쟁 중에 퇴직하고 어느 회사에 다녔으나 전황이 불리해지던 1944년 5월에 고향인 료고무라로 가족을 모두 피난시켰다.
아내와 두 딸, 그리고 큰 사위, 이렇게 4명이었다. 도쿄에서 학교 선생을 하던 두 딸은 고향에 내려와서도 이 마을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래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 규이치로도 전쟁이 끝난 후 도쿄를 떠나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나라는 망하고 나이마저 들고 보니 고향에서 농사에 전념하는 길밖에 없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논 1,800평과 밭 1,200평, 합해서 3,000평의 농사를 지으며 악전고투하는 경험 없는 자작농 가족이었다. 60고개를 넘은 규이치로를 선봉에 세우고 하는 노동이었다. 게다가 비료마저 없었다. 이웃 농가의 사람들은 그들을 냉랭하게 바라보았다. 익숙하지 않은 농사일은 참으로 힘들었다.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본존이 있었다. 미친 듯 변동하는 시대에 생활 양식도 크게 바뀌는 인생 행로에 서서 오로지 한결같이 오본존에게 모든 것을 기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마스다의 가족은 나스의 산중에서 돌연 강성한 외톨박이 신앙자가 되었다. 그들은 익숙지 않은 농사를 열심히 지었다. 또 지역에 공헌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그들 가족이 진지하게 일하는 모습과 순수하게 신앙을 지속하는 모습에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도 어느새 경외의 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들 가족의 절복 활동은 환희 속에서 자연스레 시작되었다. 어서의 법은 스스로 홍통되지 않는다. 사람이 법을 홍통하는 고로 인법이 함께 존귀하니라 라고 있다. 묘법 그 자체의 위대함에는 변함이 없지만 묘법을 홍통하는 사람의 출현으로 비로소 법의 존귀함이 실증된다는 원리이다. 마스다의 가족도 나스 산중에 묘법의 공력을 찬연히 빛내려면 도리에 맞는 실천과 타오르는 신앙의 일념이 필요했다. 이 땅에 묘법이 넓혀지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이 가족의 신앙이 깊으냐 얕으냐에 달려 있었다. 바로 그 무렵 도쿄의 학회 본부에서는 지방지도 실시 일정을 결정했다. 9월 21일 토요일부터 24일 추계 황령제까지이다. 장소는 도치기현의 료고무라 그리고 군마현의 기류시에 지도의 손길을 보내기로 했다. 기류에도 피난가 있던 학회원이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그 지방에 1년 종종 단신도와 함께 좌담회를 열고 절복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패전으로부터 1년, 1946년 가을이었다. 초대 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가 시즈오카현의 시모다에서 지도하던 중에 체포된 1943년 7월로부터 3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학회 재건도 전쟁 후 최초의 지방 지도를 감행하는 단계까지 발전한 것이다. 2달 전, 구로반의 마치의 인근 마을에 고니시 다케오가 나타났다. 고니시가 태어난 집이 그곳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사범학교 때 친구가 료고 국민학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전거를 타고 달려갔다. 운동장에서 교무실에 있는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어떤 여성이 있었다. 그 여성이 그를 보고 외쳤다. 어머나! 고니시 선생님 아니세요? 고니시는 뜻밖이어서 누구인지 바로 생각나지 않았다. 저는 마스다 나오에입니다. 세키 선생님에게 절복된 마스다 나오에예요. 규이치로의 큰딸 나오에는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을 기뻐하며
창가교육학회 소식을 계속 물었다. 나오에는 도다 이사장이 건재하며 학회 활동이 그렇게 빨리 궤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그리고 올해 학예 강습회도 몇 년 만에 부활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산속에 살고 있어 뒤처졌구나 하며 많이 아쉬워했다. 가족은 고니 씨와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 이 일을 계기로 나오에는 방학이 되자마자 동생 마사코와 함께 도쿄로 달려갔다. 가깝게 지내던 학회원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니시칸타의 학회 본부에서 개최하는 법화경 강의에도 참석했다. 도다 조세이의 생명론은 두 자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크게 감동한 두 사람은 그 길로 동지의 안내를 받아 도다에게 직접 지도를 받았다. 두 자매는 시골에서는 절복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도다는 온화하게 감싸 안듯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마지막에 단호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단단히 하종하기 바랍니다. 약속했습니다. 자매는 투혼을 불태우며 불같은 기세로 시골로 돌아왔다. 이곳이 광선유포의 최초의 지방 거점이 된다. 이곳에서 묘법의 성화가 타오른다. 두 자매는 진지했다. 그날 저녁부터 절복을 시작했다. 틈만 나면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며 절복했다. 학교의 젊은 두 선생님 자매가 하는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신심하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요컨대 뭐가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종교 이야기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철학 이야기인가 하면 참으로 현실적인 생활로 이야기가 비약했다. 이야기하는 쪽도 듣는 쪽도 이야기가 얽히고 설켰다. 다만 두 자매의 열정만은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울렸다. 얼마 후 도쿄에서 도다 이사장 이하 간부 7명이 지도하러 간다는 통지가 도착했다. 마스다 가족은 당황했다. 아, 큰일이다. 사소한 일에도 걱정이 많은 나오에는 대거 내려온다는 학회 간부의 이름을 보고 더욱 놀랐다. 성격이 명랑한 마사코는 환성을 올렸다. 그러나 마스다 가족의 마음에 오가는 것은 맞이하는 우리의 힘이 부족하여 모처럼의 이 지도가 실패하면 큰일이다라는 걱정이었다. 모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마사코, 어떡하지? 이렇게 많이 오신다는데. 언니가 동생에게 말했다. 나도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어. 이런 산골짜기에 한두 명 정도 오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사코까지 불안해졌다. 어머니 어떡하죠? 제가 난처해졌어요. 그렇구나. 어머니 요네는 그렇게 말하고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규이치로는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때까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가족의 얼굴을 둘러보며 말했다. 천재 이루가 아니냐. 고마운 일이다. 아무것도 난처할 일은 없다. 그렇지만 아버지, 일부러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신다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으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나오에의 말을 받아서 마사코도 이렇게 말했다. 정말이에요. 아무리 절복해도 누구 하나 신심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독한 마을인걸요. 아버지는 인식이 부족해요. 신심을 하고 안 하고는 별도로 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를 진심을 담아 노력하자. 지금이야말로 그 일을 어본존께 끝까지 기원해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 우리 가족이
모두 온 힘을 다해 분발하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느냐. 규이치로는 확신을 담아 말했다. 모두 아버지의 강한 일념에 끌렸는지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때 아닌 가족 회의도 결국은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22일 일요일에 회합이 있다고 알리고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전단지를 붙이자 먼 동네 전신주에도 빠짐없이 붙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두 자매는 그래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부터 두 사람의 창제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두 자매는 아버지의 확신을 통해 일단 유사시의 한 사람의 결의와 신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깨달았다. 이때 아버지의 한마디는 두 사람의 인생의 양식이 되었다. 일행 7명은 하루 전 정오쯤에 도쿄를 출발했다. 승차 제한이 가장 심하던 때다. 역마다 1일 승차권 발매량을 제한했다. 승차권 한 장 구하는데도 반나절 이상 매표소 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 일본인의 나쁜 버릇은 이런 때에 나타났다. 역무원은 가짜는 특권의식을 얼굴에 드러내며 아주 거만하게 굴었다. 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난행 고행을 피하려고 암거래로 승차권을 손에 놓고서는 짐짓 잘난 체 하는 자도 있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언제나 선량한 서민이었다. 표를 사려는 행렬만이 아니다. 당시 봉급 생활자는 2, 3일치 여비도 마련하기 쉽지 않았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여파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월급만으로 만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 부업을 하거나 옷가지를 팔아서 그날 그날을 근근히 살아나갔다. 생활의 앞날은 너무나 암담했다. 아침 저녁 인사처럼 민주주의를 말했지만 현실 생활은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뿐이었다. 여행자라고 하면 거의가 식량을 구하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군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열차라는 열차는 모두 이런 사람들로 초만원이었다. 때로는 기관차 앞부분까지 주렁주렁 매달렸다. 토요일은 도호쿠 본선도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정원의 3배, 아니 5배나 되는 승객이 승강구 발판까지 꽉 차고 심지어는 승강구 철봉에도 사람들이 많이 매달려 있었다. 역에서 내릴 때도 창문으로 타고 내려야 했다. 가을인데도 열차 안은 사람들의 열기와 땀 냄새, 먼지 투성이로 숨이 콱콱 막혔다. 정차 시간이 길 때는 정말 참기 어려웠다. 도다 조세이도 이들 군중과 함께 서 있으면서 열차에 흔들리고 있었다. 일행 중 누군가가 도다의 몸이 걱정되어 말을 걸자 도다는 웃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대단한 난행 고행일세. 그는 주위 승객의 마음을 절실히 느끼고 매우 가엾게 생각했다. 공허한 얼굴과 살기 어린 눈 속에서 불안과 절망으로 내몰린 마음의 동요가 생생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숨쉬기조차 어려운 악취와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 만원 열차는 도다를 몹시 지치게 했다. 도다는 일행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살폈다. 그런 콩나물 시루 같은 열차 안에서도 모두 활기에 넘치고 유난히 밝은 얼굴을 보고 일단 안심했다. 키가 큰 도다는 몇 사람 어깨 넘어
상기된 얼굴로 사람들의 틈에 묻혀있는 기요하라 가스의 얼굴을 보았다. 모르는 어떤 승객과 무엇인가 언쟁하고 있는 미시마 요시조의 얼굴도 보았다. 꽤 떨어져서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고니시와 세키의 얼굴도 보았다. 자신을 따라 산골 마을로 가는 이 제자들이 도다는 더욱 사랑스러웠다. 하루하루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모두의 생활 상태도 잘 알고 있었다. 하물며 나흘간의 여비를 마련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우리 일행은 모습은 식량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지금은 몇 명 안 되는 부처의 군세이다 라고 도다는 생각했다. 그런 도다의 심정을 누구 한 사람 알 리 없었다. 기차는 온갖 경애의 사람들을 태우고 달렸다. 해가 진 다음에야 니시나스 노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일행은 도야철도라는 민자철도로 갈아탔다. 승객이 적었다. 철로 주변에 고니시 다케오가 태어난 집이 있다. 니시나스 노역에서 13km 정도 달리자 종점인 구로바네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카강의 청류가 바라다 보이는 여관에 묵었다. 도다는 창가에서 청류가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쉬었다. 여기에 고니시의 형이 불립강의 신도를 데리고 인사차 왔다. 바로 절복이 시작되었다.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불립강의 신도가 돌아가자 도다를 에워싸고 담소의 꽃이 피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 한 바구니를 대접받았다. 도다는 옥수수 한 개를 손에 들고 한 입 먹다가 얼굴에 웃음을 지었다. 야, 이거 정말 맛있구나. 자네들도 먹게나. 그 옥수수는 맛과 향이 홋카이도의 옥수수와 비슷했다. 도다는 고향인 홋카이도를 떠올렸다. 도다의 집은 해변에서 가까웠다. 소년 시절 그는 학교에서 돌아와 방 가득히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의 책상에 앉아 옥수수를 먹으면서 책을 읽는 일이 무엇보다도 즐거웠다. 아스타의 가을 바다는 낯빛이었다. 저 멀리 수평선 끝까지 가로막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수평선 왼쪽으로 오타루가 멀리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오른쪽으로는 섬의 그림자도 하나 없다. 넓고 아득한 바다에서 해변의 파도 소리만이 무한한 음률처럼 들려왔다. 소년의 꿈은 넓은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졌다. 그리고 도다의 늠름한 기상이 형성되었다. 해변에는 봄철 청어잡이의 흥청거림은 흔적도 없다. 쓸쓸한 모래밭에 다시마를 손에 든 여인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보일 뿐이었다. 소녀는 책상 위에 양 팔꿈치를 기대고 옥수수를 갉아먹으며 파고들듯이 책의 글자를 쫓아서 읽었다. 도다는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을 알고 바이런과 후쿠자와 유키치,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 동서고금의 영웅 호걸들의 생애를 알았다. 도다가 품은 청운의 뜻은 말하자면 옥수수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지금 강변의 여관에서 모두 옥수수를 맛있게 먹고 있다. 도다가 고향 홋카이도를 이야기하자 이야기는 자연스레 도다가 자란 오촌으로 옮겨갔다. 그것은 청어잡이가 한창인 모습이었다. 아스타무라는 당시 1만 명이 채 안 되는 인구였다. 그러나 청어잡이 계절인 4월에서 7월까지는
내륙과 홋카이도의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일하러 몰려와 3만여 명으로 인구가 늘어났다. 그리고 마을도 해변도 온통 청어투성이가 된다. 청어 냄새가 이 마을의 냄새였다. 도다의 집은 해산물 가게를 운영했다. 그래서 도다 소년도 매우 바빴다. 학교도 휴교했다. 청어잡이가 시작되면 눈에 들어오는 해면이 온통 새하얗게 되어 마치 쌀뜨물이 흐르는 것 같다. 엄청난 청어떼가 해안 가까이 몰려와서 산란하기 때문이다. 고기잡이는 며칠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다. 모두 놀라면서 이 홋카이도의 호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도다는 일어서서 손짓 몸짓으로 청어잡이 동작까지 보여주었다. 그러자 모두 자신도 모르게 손뼉을 쳤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 앉더니 이번에는 막 잡은 청어가 얼마나 맛있는지 말했다. 이야기는 아무래도 먹는 쪽으로 가는구나. 도다의 말에 밤늦게까지 폭소가 이어졌다. 이 여간의 이 방에서만큼은 가을밤의 쓸쓸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니, 밝은 봄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구로반의 마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날이 밝았다. 일행은 료고무라로 출발했다. 그리고 점심때쯤 마스다의 집에 도착했다. 여기서도 역시 옥수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법화경 대강연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모두 협의하느라 여념이 없다. 일행은 준비를 끝내고 조금 이르게 강연장으로 갔다. 국민학교에 다다미가 깔린 재봉실이 강연회장으로 배당되었다. 얼추 80명 정도의 청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각자 멋대로 앉아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잡담을 하거나 뭔가 얇은 잡지를 보고 있었다. 재봉실은 거의 10,000원이었다. 이 모습에 나오에도 마사코도 한숨을 놓았다. 마스다 규이치로가 사회를 맡았다. 그 역시 약간은 득의양양한 얼굴이다. 체격이 좋은 그는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는 큰 소리로 개회사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만국의 슬픔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심정을 정열을 다해 호소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해결은 니치된 대성인 불법에 귀의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재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정된 행복도 확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끝맺었다. 처음부터 열변이었다.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다. 저 노인에게 저런 힘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게다가 저토록 확신 가득한 웅변이라니.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마을 사람들은 내심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규이치로는 헛기침을 하더니 마지막으로 이날의 강연자를 소개했다. 도다 이사장 이하의 소개가 끝나자 박수가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일요일의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그 소리가 떠들썩하게 울렸다. 제일 먼저 고니시가 등단했다. 연단 뒤에는 인식과 평가, 고니시 다케오라고 첫 줄에 써 있었다.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나스 지방에 태어난 농부의 아들입니다. 저에게는 농업이 가장 어울리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학교 선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딱딱하던 장내에 와하고 웃음이 터졌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박수를 보내는 청년도 있었다.
먼저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학자들은 진리탐구니 뭐니 하면서 제법 훌륭하고 고상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진리를 알았다 해도 우리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처럼 보편적인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일상적인 고뇌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해주겠는가 하고 약간 똑똑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화를 낼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인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 본연의 자세입니다. 중년층 너댓 명이 고니 씨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고니 씨의 말은 교편을 잡고 있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치 추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의식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식을 마치 커다란 가치가 있는 듯 평가하고 기뻐합니다.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먼저 이 점에 중대한 혼란이 있으며 혼란한 그대로 생각하는 인생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청중은 어라 하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종교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달가운 이야기도 아니다. 노인들은 실망했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인식과 평가를 혼동하는 것은 진리를 그대로 가치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 잘못을 최초로 알아차리고 철학적으로 구명하신 분이 우리의 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모든 것은 우리의 생활 감각에 관계할 때 비로소 무엇인가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가치론이라는 논문에 명확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판 정신이 발달해서 그런지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비판합니다. 요컨대 적당히 쉽게 평가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몰인식의 평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특히 이 잘못을 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전에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가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인식을 소홀히 합니다. 이것도 인식과 평가의 일종의 혼동입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귀에 익지 않은 내용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올바르게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이 과연 어떤 가치를 가져올 것인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니 씨는 인사하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이어서 세키 히사오가 젊디 젊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방금 고니 씨가 한 말 가운데 잠깐 가치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가치론의 요점만 간추려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무쪼록 몰인식적인 평가를 하지 마시길 먼저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가치 획득의 크고 작음이 행복의 내용의 크고 작음이고 칸트를 비롯한 독일 철학에서는 그 가치를 진, 선, 미에 두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쌀에 어떤 영양분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의 진리를 안다는 것이며 인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세하게 알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배가 부르다는 행복감을 맛볼 수 없습니다.
가령 성분이나 영양가를 모르더라도 배가 고플 때 밥을 배불리 먹으면 누구나 쌀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그대로 가치의 내용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예로부터 고양이한테 금화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금화는 인간에게는 절대로 가치가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가치는 주체와 물질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생명과 외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세키는 이어서 가치의 내용으로서 미, 이, 선을 설명했다. 다시 말해 미, 이, 선을 정가치라고 한다면 그 반대의 추, 해, 악은 반가치이다. 그리고 정가치가 인생의 행복이고 반가치가 불행이다 라고 마키구치의 가치론을 말했다. 세키의 두 뺨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은 반짝반짝 빛났다. 이상이 마키구치 선생님의 독창적인 가치론의 개요입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는 정가치의 창조와 그것의 획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낳는 터전이 생명과 외계와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생명이라는 문제가 중대해집니다. 외계에 작용하는 생명이 발랄한 상태라면 대상을 뜻대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체성이 부족하고 약한 생명 상태라면 외계의 환경에 좌우되고 맙니다. 결국 정가치냐, 반가치냐, 혹은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결정하는 힘은 생명 그 자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러한 생명의 근본 문제를 설한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설한 종교와 잘못 설한 종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행불행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릇된 종교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또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릇된 종교에 미혹되면 불행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라도 올바른 종교를 신앙하고 인간 혁명을 한다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행복한 경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이는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은 그릇된 종교와 사상에 있다고 갈파하셨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국가든 사회든 그 어느 것도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패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혼란과 불행은 국가 신도라는 종교를 한 나라의 정치 이념으로 이용한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를 짊어질 인간의 생명이 탁해지고 이상해져서 국가는 나아가야 할 궤도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재건하는 문제도 먼저 생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선의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청정하고 씩씩한 생명을 우리 몸에 획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종교를 믿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종교란 무엇인가? 그 실천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정화라는 제목으로 다음 차례인 기요하라 가스 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멋진 바통 터치였다. 세키 히사오가 가치론에서 종교 이야기로 들어갔을 때 장내는 아주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를 마치고 인사하자 일제히 박수가 터졌다.
청중은 호기심을 갖고 다음 강사의 이야기를 기대했다. 마스다 규이치로가 기요하라 가스를 소개했다. 소개가 끝나기도 전에 몸집이 작은 기요하라가 연단에 올라갔다. 젊은 여성이 등단하자 농촌 사람들의 눈에는 일종의 기이한 느낌으로 비쳤다. 나이든 여자들은 순간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기요하라의 동작에 시선을 돌렸다. 저는 성급하고 말이 서툴기 때문에 도중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기요하라가 방긋 웃었다. 가벼운 웃음소리가 장내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기요하라는 분명한 말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원천은 우리의 생명이 먼저 정화되는 데 있습니다. 그 생명 정화는 바르고 힘있는 종교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심은 관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올바른 종교를 강하게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인간혁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종교란 대체 어떤 종교를 말하는 것일까요? 기요하라는 여기서 주제를 바꿔 불교의 역사로 들어갔다. 석존의 가르침을 58교로 나누어 간단히 말하고 법화경이야말로 석존이 남긴 최고의 경전임을 논증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말법 시대의 불교인 니치렌 대성인의 남묘호랭개교에 이르자 청중 속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두세 사람 보였다. 기요하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기요하라는 더욱 몸을 앞으로 내밀며 자연스레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현대인은 결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장례식 때만 불교를 생각합니다. 또 불교라고 하면 석존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석가의 불교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왠지 모르게 자기 생활과는 무관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니치렌 대성인의 굉장한 불법을 이야기하면 금방 반발합니다. 말법인 지금 현대인이 불행에 빠지는 근본 원인은 이 불법의 본질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최고 무위의 올바른 종교가 둘이나 셋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 오직 하나뿐인 불법의 진수야말로 니치렌 대성인의 남묘호랭개교라는 어본존입니다. 저도 불행한 여성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도 더 불행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행복의 대로를 손살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몸으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불법의 궁극인 남묘호랭개교라는 어본존께 제목을 올리는 것 외에 생명의 근본적인 정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열적이고 진지한 이야기는 힘찬 박수를 받으며 끝났다. 마음으로 이해했다는 얼굴 혹은 내심으로 반발하는 얼굴도 있어서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그렇지만 하나의 감동이 장내를 감싸고 있는 것은 확실했다. 사회자가 다부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여기서 체험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장에서의 실증이라는 제목으로 사카타 씨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중년인 사카타 다케가 머뭇머뭇 연단으로 가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약간 포동포동한 주부였다. 이때 도다 조세이가 맨 먼저 박수를 보냈다. 장내에도 박수 소리가 울렸다. 사카다는 무엇인가 말을 꺼내려다가
입을 다물고 말았다. 도다가 등 뒤에서 침착하게, 침착하게 라고 작은 목소리로 응원했다. 우리 공장은 자그마한 철공소인데 전쟁 때는 군수공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신심을 시작할 당시 가족 모두가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란 저는 참으로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로지 제 자식만이 가장 귀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누가 뭐라 하든 꾹 참고 열심히 신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내는 매우 조용했다. 불행하게 자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사카다의 반생에 동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반대를 계속하던 사람들에게 불행한 현증이 나타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가정부가 가장 먼저 신심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계속 반대했는데 생활이 문란해지고 얼굴의 형상도 무시무시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명랑하고 활악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더욱더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신심을 시작하고 3년째 되던 해, 잊을 수 없는 1942년 6월 3일, 마침내 남편이 입회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쁘던지 어본존 앞에서 큰 소리로 울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사카다는 평범한 주부였다. 배운 것도 없거니와 말도 잘하는 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울먹이는 소리에는 진실한 정이 가득했다. 장내에 있는 청중에게서 감동의 물결이 조용히 일었다. 사카다의 진실한 외침이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사카다는 손수건으로 눈을 세게 문질렀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청중은 다시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남편이 신심하고부터 공장은 해가 떠오르는 듯한 기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공습을 받고 그야말로 무서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그때마다 무사했습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집안에서 오본존을 향해 제목을 올렸습니다. 위험해지면 오본존을 품에 안고 뛰어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불가사의합니다만 이런 저에게 굉장한 지혜와 용기가 솟아나 동네 반원들을 지휘했으며 반원들도 저를 의지할 정도였습니다. 때로는 공습이 일어난 화재를 모두 단결해 모조리 꺼버렸습니다. 사카다의 이야기는 자신의 체험과 현실 생활에서 얻은 지혜에서 나온 것이었다. 말하자면 생명에서 배어나오는 이야기이다. 청중의 마음을 뒤흔드는 힘이 있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몇 번이고 공습을 당한 가마타 일대는 불타버린 들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 반원의 6집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가마타역에서 내리면 보이는 집이 바로 우리 집입니다. 정말이지 힘있는 어본존이십니다. 우리 집은 전쟁 중 이렇게 해서 수호를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공장이 그대로 남은 덕분에 지금도 매우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집은 언제라도 좌담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본존만 계신다면 절대 안심이구나 하고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본존이 계시지 않은 분들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참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끊겼다.
아직도 무엇인가 더 말하려는 듯 하더니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허둥지둥 연단에서 물러났다.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한숨 비슷한 숨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렸다. 도다조세이는 생각했다. 오늘의 이 강연회는 가치론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절복을 할 수 없다는 전쟁 전부터의 습성에 대한 재검토이다. 다행히 청중 속에는 남녀 청년도 있다. 또 교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현지의 공무원 등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에게는 가치론도 호평받을 것이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감동을 준 것은 사카다 다케의 체험이 제일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신앙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신앙의 실증으로서 체험의 무게를 두는 사람도 있으리라.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생활은 실천이고 체험으로 호소하는 것만큼 강한 것도 없다. 사과 맛을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해도 먹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먹고 난 후에 설명을 들어야만 누구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다. 이론이나 학문으로는 대우주의 근본법을 도현하신 어본전의 위대한 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본전의 힘을 아는 데에는 체험이 근본이고 실천을 통해 얻은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광선유포는 최대의 대중운동이고 살아있는 서민의 실증을 필요로 한다. 서민은 관념적인 이론을 겉으로는 공경하는 채 하면서도 실제로는 꺼리고 멀리하는 반면 생활의 즉한 사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서민의 지혜이고 강점이기도 하다. 도다는 전쟁 전의 좁은 틀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성을 통절히 느꼈다. 이어서 신의 확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라야마 고이치가, 다음으로 내가 구도해온 길이라는 제목으로 미시마 요시조가 연단에 올랐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기의 인생 행로를 되돌아보며 만약 묘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난세에서 고뇌의 파도에 떠밀려 가고 말았을 것이라며 실제 느낀 점을 호소했다. 두 사람 모두 절대라는 단어를 몇 번이고 반복했다. 청중은 그 절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 마스다 귀이치로가 일본의 불법은 없다는 강연 제목을 소개한 뒤 도다 조세이 선생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때 80여 명의 뜨거운 시선이 키 큰 도다에게 일제히 집중되었다. 활짝 열린 창문으로는 석양이 깊이 비치기 시작했다. 뛰노는 아이들도 없어 주위는 아주 조용해졌다. 도다는 책상 양끝에 가볍게 손을 놓았다. 그리고 10개론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때로는 유머를 연발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했다. 청중에게 뭐라 말할 수 없는 친밀감과 강한 매력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10개 각각의 생명 활동을 설명하면서 어느새 난해한 생명론을 쉽게 이해시키고 있었다. 이처럼 지옥계에서 불계까지의 10가지 생명 상태는 반드시 어떤 인연에 의해 나타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희일후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실태입니다. 또한 우주의 실상도 모든 현상도 순간순간 10가지 중 반드시 어느 상태에 있습니다. 나쁜 현상이나 상태에 있는 것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좋은 현상을 만나
만족스러운 상태이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행복해지고 싶다고 바라기만 해서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경험에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진실한 생활의 근원력이라고 해야 할 힘있는 종교가 필요해집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 사실을 목숨을 걸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강하고 깨끗한 금강불개의 행복 경애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부처의 생명을 현현하는 대경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에도 반드시 연에 따라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대경이 결론으로 말하면 어본전입니다. 이 묘법의 힘으로 추를 미로, 해를 이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영원히 멸하지 않는 부처의 생명을 우리에게 용현시켜 줍니다. 여기에 말법의 오본불이신 니치렌 대성인께서 출현하신 의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확신에 가득 찬 도다의 이야기는 청중에 폐부를 찌르는 기세가 있었다. 도다는 일본의 현상으로 이야기를 바꾸었다. 패전 후에 혼란한 세상을 언급하며 수락계, 축생계, 지옥계 등을 설명했다. 이 난맥상이야말로 니치렌 대성인이 가르치신 묘법을 계속 무시한 결과이며 정법을 잃고 쓰러진 나라는 정법으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저는 이런 일본의 현상을 깊이 슬퍼하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민족이 부흥하려면 반드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철학은 또 실천을 동반해야 합니다. 실천이 없는 철학은 관념의 유희에 불과합니다. 전쟁 중 국가 신도를 강제하여 크게 실패한 이 나라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난 지금에는 어떤 철학과 도덕을 기조로 하여 부흥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저급한 종교와 폭력적이고 퇴폐적인 사상이 만연한 지금, 우리 창가 학회는 위대한 니치렌 대성인의 철학을 몸에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조국의 부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다는 정열적인 웅변가였다. 세찬 물결처럼 쏟아져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무량한 무게를 지닌 진실한 외침이었다. 전쟁에 패한 조국, 이 일본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재기하려면 올바르고 모순이 없는 종교와 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 정치와 경제, 문화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은 재론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이런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니치렌 대성인의 대천리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은 어본전입니다. 단정적인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옥중에서 얻은 강한 신념과 깊은 철학적 뒷받침이 있었다. 이런 대단한 오본전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게 된 이상은 자신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빨리 어본전의 대자비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도다는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듯 장례를 둘러보았다. 연단 옆에 서 있던 마쓰다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의문점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사양하지 말고 질문할 것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한 청년이 손을 들어 지명을 받아 일어섰다. 그리고 꾸밈 없는 말투로 질문했다. 법화경과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 좋은 질문입니다. 도다는 바로 받아들이며 부드러운 표정으로 청년에게 말했다. 전쟁이 끝난 후 갑자기 민주주의 하고 모든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풍조는 일본을 그르치게 한 전쟁 전의 군부 독재주의의 신물이 난 국민으로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전쟁 전과는 반대로 주권 재민이 아니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이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도다는 자기 자식에게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민주주의는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민중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주권 재민입니다. 기구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에 진 결과로 민중이 자유롭게 되고 민중이 중심인 사회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원리로 하여 태어난 민주주의에는 저도 대찬성이지만 그것을 만만세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불행을 생각하실 때 사회제도나 정치기구가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민주주의라는 것도 하나의 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라든지 숙명을 타파하는 것에 이르면 제도와 기구를 아무리 갖추어도 이것을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인간 관계의 고뇌, 행운과 불운, 혹은 늙는다든지 병든다든지 죽음이라는 것은 제도를 바꾸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다는 연단에서 청년들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서구 민주주의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에 대해 공산주의 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인민민주주의가 지금 떠들썩하게 선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다 뿌리는 같습니다. 서구 민주주의는 자유에 중점을 둔 것이고 인민민주주의는 평등에 역점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민주주의는 자칫 중우정치나 독재정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변혁의 근저에는 먼저 인간혁명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면 3세의 생명을 철저히 설한 말법의 법화경, 다시 말해 니치렌 대성인의 남묘호랭계 교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이 설하신 불법의 생명천리를 기조로 한 민주주의만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인류사회가 원하는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나머지는 그대 자신이 잘 사색하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년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도다가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장내에서 와하고 폭소가 터졌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진지하게 불법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중에는 장난 반으로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이도 있었다. 답변자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심술궂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다. 그러나 도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쾌하고 확신에 넘친 답을 주었다. 질문은 한이 없었다. 시간은 이미 5시를 지나고 있었다. 도다는 마스다를 불러 작은 소리로 말했다. 마스다는 질문자가 들어올리는 손을 제지하면서 말했다. 사회자로서 이렇게 활발한 강연회를 이 마을에서 열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자연적인 현상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일단 폐회하겠습니다. 저녁 7시부터 저희 집에서 도다 조세희 선생님을 모시고 좌담회를 열 예정이므로 마음 있는 분은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 감사합니다. 저녁 노래에 비친 구름이 빨갛게 물들었다. 일행은 열기가 가득한 강연회장에서 밖으로 나왔다. 저녁 무렵에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상쾌했다. 산들은 마치 오색 비단을 깔아놓은 듯 갖가지 색으로 명암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천지에 그려진 한 폭의 명화였다. 벼 이삭이 가을바람에 물결쳤다. 조용한 전원의 선율이 무언의 음률을 연주하는 듯했다. 가을이다. 그야말로 시골 마을은 결실의 가을이었다. 일행은 잠시 후 마스다의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곧바로 근행을 시작했다.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또 옥수수를 먹었다. 즐거운 이야기꽃이 피었으며 활기차고 한없이 명랑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마을 사람 5-6명이 왔다. 마스다 자매는 마음에 집히는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어둠 속으로 뛰어갔다. 거실과 방에서 무릎을 맞댄 1:1 절복이 시작되었다. 입회를 결정하면 도다 앞으로 데려왔다. 먼저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국민학교 교사가 입회를 결의했다. 민주주의 문제를 질문한 청년이다. 나이가 있어 보이는 남성 2명이 선조 때부터의 종교에 집착하여 신심하기를 망설였다. 하지만 깊이 이해한 듯 마침내 입회하겠다는 결의를 굳혔다. 또 17, 8살쯤 되는 명랑한 아가씨가 스스로 입회 절차를 문의하러 왔다. 4명이 입회했다. 일행은 의기 드높았다. 누구보다 기뻐하고 득이양양한 사람은 규이치로였다. 신바람이 나서 붉게 상기된 얼굴로 젊은 사람처럼 들떠 있었다. 그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아내에게 다가가 재촉했다. 집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내와. 먹을 수 있는 것은 전부 가져오라고. 규이치로는 헛간에서 조심조심 술병을 안고 왔다. 당시 농촌에서 쌀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있기 마련인 탁주였다. 전직 경찰관이 손수 빚은 탁주였다. 경찰관이 빚은 술을 먹기는 오늘 밤이 처음인데 맛이 좋군요. 도다는 마스다에게 농담을 건네면서 참으로 기분이 좋았다. 식탁 위에는 호박, 찐감자, 볶은 가지, 왕머루, 밤, 절인 배추, 기름에 볶은 우엉, 민물 생선 조림, 잔뜩 늘어서 있었다. 산의 진미였다. 모두 사양하지 않고 먹으며 이야기했다. 유쾌하고 풍족한 연회였다. 도다가 지명하면 한 사람씩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춤도 추기 시작했다. 옛 민요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당시 유행곡인 사과 노래까지 등장했다. 산속 외딴 집은 때 아닌 활기와 즐거운 분위기에 감싸였다. 강연회 성공이 모든 사람을 활기에 넘치게 했던 것이다. 도다도 노래하고 춤을 췄다. 그 춤은 무용에 가까웠다.
호쾌하면서도 어딘지 기품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정에서 동으로, 동에서 정으로 옮기는 과정은 절묘하며 도다의 큰 키는 실로 아름다운 선을 훌륭히 그려냈다. 박수가 이어지며 명랑한 웃음소리가 물결쳤다. 누구나 즐겁고 유쾌했다. 모두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었다. 주위에는 다른 집이 없다. 깊은 밤의 시원함이 기쁨 가득한 이 집을 깊이 감싸고 어둠이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주위의 풀밭에서는 가을 벌레들이 소리를 맞추어 열심히 합창하고 있었다. 내일을 위해 쉬도록 하자. 도다가 말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이튿날 아침은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야 한다. 구로바네 역에서 출발하는 도야철도의 열차가 오전 6시 반에 출발하기 때문이다. 일행은 정오까지 군마현의 기류시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기류의 학회원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일행은 이른 새벽 어두운 길을 걸으며 구로바네 역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날이 밝기 전의 새벽 냉기는 졸음을 쫓는데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약간 쌀쌀했다. 도중에 심한 근시인 도다가 길가 개울에 발이 미끄러져 한쪽 다리를 무릎까지 적시고 말았다. 기요하라 사카다가 달려와서 젖은 다리를 닦아주었다. 도다가 껄껄 웃었다. 분뇨 웅덩이가 아니어서 다행이네. 일동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겨도 언제나 유머를 잊지 않는 도다였다. 배웅 나온 마스다 자매는 배를 잡고 웃었다. 드디어 날이 밝기 시작했다. 동생 마사코가 얼른 도다의 곁으로 다가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무슨 일인가? 마사코는 입을 다물고 좀처럼 말하지 않았다. 도다가 온화하게 말했다. 말해보게. 무슨 이야기든 들어줄 테니. 선생님, 저는 도쿄에 나가고 싶어요. 어째서? 아, 결혼 문제인가? 마사코는 엉겁결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다에게 간파당한 것이다. 마사코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서두르면 안 되네.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도다가 짧게 한마디 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곳으로 피난 온 지 3년이나 됩니다. 이야기는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 잘 안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런 산속에서는 제게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꼭 도쿄로 나가고 싶습니다. 뜻을 굳게 정한 어조였다. 마사코 또한 당시 여성들처럼 전쟁 때문에 혼기를 놓친 상태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마사코는 나스의 산골 마을에 있어야만 했다. 결혼할 기회를 잃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사코는 언제부터인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도쿄에 가면 좋은 상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겐가? 도다가 마사코를 뒤돌아보며 말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찾지 못한다. 초조하게 굴면 안 되네. 불행해질 뿐이야. 도다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마사코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착실하게 신심해보게. 속았다고 생각해도 좋으니 훌륭한 신심을 관철하게. 산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마사코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훌륭한 사람을 꼭 만날 수 있을 거네.
어떤 순서로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된다네.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신심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본조는 거짓이라네. 도다의 지도는 언제나 장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형식에 치우치지도 않았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일생을 좌우할지도 모를 문제로 지도를 받는다. 그때뿐인 감정론에 치우쳐 이해할 수 없는 지도를 하면 인생을 크게 그르치게 하고 만다. 그러므로 도다는 묘법을 근간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심의 관점에서 진검승부로 지도했다.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다. 신심으로 자기 숙명을 크게 여는 것이네. 내가 지켜보겠다. 절대로 초조하게 굴면 안 되네. 도다는 엄한 어조로 말했다. 마사코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이해했다. 도다는 마사코의 손을 잡고 자상한 아버지처럼 타일렀다. 힘내게. 비굴해지면 안 된다. 나스에서 마음껏 활약해주게. 진심으로 말이네. 마사코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날이 완전히 밝았다. 열차는 6시 반 정각에 출발했다. 기요하라가 흔드는 손수건에 답해 마스다 자매는 플랫폼에서 언제까지고 손을 흔들었다. 열차는 천천히 달렸다. 수면이 부족해서인지 모두 곧바로 잠에 들었다. 도다는 은단 몇 알을 입에 넣고 씹었다. 그리고 창밖의 드넓은 들판을 바라보았다. 저편에는 첩첩이 겹친 산봉우리들이 솟아 있었다. 도다는 엄숙한 표정을 흐트리지 않고 창밖의 경치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여기 보이는 현실의 산들은 아무리 멀고 험해도 걸어서 올라가면 봉우리를 정복할 수 있다. 이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옮기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오를 수 있다. 이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광선유포의 수많은 산하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언제 보인단 말인가? 도다는 지방 지도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 길은 아득히 먼 산하로 이어져 있는 듯 생각되었다. 순간 생각은 아득히 먼 곳으로 달려가 외계의 산들과 기심의 산들이 서로 겹쳐졌다. 광포의 수많은 산하, 그것이야말로 10겹, 20겹으로 둘러쳐진 산들이다. 그저 발만 옮기면 넘을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마와 맞서 싸우는 장절한 투쟁임에 틀림없다. 그림자도 모습도 보이지 않는 마와 맞서 싸우는 투쟁. 결국 광선유포의 수많은 산하는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에 널리 만연한 마와 맞서 싸우는 투쟁이 아니겠는가. 도다는 여기까지 생각했다. 그리고 니치렌 대성인의 모습을 홀로 그리워하며 떠올렸다. 조용히 창제하면서 열차의 편안한 진동에 몸을 맡겼다. 열차는 니시나스노역에 도착했다. 거기서 도쿠 본선으로 갈아타고 오야마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료모선으로 갈아탔다. 기류역에는 안면이 있는 동지 2~3명이 마중 나와 있었다. 일행은 이 지방도시의 번화가에 사는 예로부터 신도인 사람의 집으로 안내받았다. 성씨는 미야타였다. 야마다, 노구치, 기토 등 피난온 학회원은 전쟁 중 등화간제 때도 이따금 좌담회를 열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심의 불씨만은 꺼뜨리지 않고 지켜왔다. 도다는 미야타 댁에서 곧바로 근행을 시작했다. 이곳에 1년 정종의 사찰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경문을 읽지 못하는 신도가
대부분이었다. 잠시 쉬고 좌담의 장소인 최근에 신심을 시작했다는 미지다 댁으로 갔다. 도다는 가는 길에 줄곧 미시마 요시조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 신심은 탁하구나. 깨끗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일이 날 것이다. 미시마, 자네가 열심히 다니면서 엄하게 지도하기 바라네. 예. 미시마가 대답했다. 그러자 도다는 다짐하듯이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무척 힘들 것이네. 이때 미시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이 지방의 신심이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실로 수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 좌담회에는 10명이 모였다. 그 가운데 아직 입회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도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각자의 생활 형편을 듣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지도했다. 그리고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준엄함과 깊은 자비에 대해 설했다. 끝으로 도다는 광선유포에 대한 비상한 결의를 말하고 이야기를 끝맺었다. 광선유포는 이 도다가 합니다.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겠습니다. 모두 똑바로 따라오기 바랍니다. 반드시 무량한 복운을 쌓을 수 있습니다. 미입회자 한 사람이 신심을 하게 되었다. 지방 지도를 마치고 기류를 뒤로 한 일행의 마음은 상쾌했다. 돌아오는 열차는 입추의 여지도 없이 혼잡하여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전쟁 후 첫 번째 지방 지도는 마치 손으로 더듬는 듯한 상태로 시작했지만 광선유포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 도다의 마음은 깊은 감개로 가득했다. 그것은 그 어떤 산하도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기면 반드시 타파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제자들도 그 확신을 깊이 새겼다.